원더보이. 시나리오 최고은. 1988년 성화봉송로 주변의 노점상을 힘으로 허물고 그 위에 깨끗한 8차선 아스팔트를 깔던 그 시절, 눈부신 경제성장을 선전하는 TV를 보다 창문을 열면 맵싸한 최루탄 냄새가 진동하던 그의 봄. 보이는 곳에만 그럴듯하게 껍데기를 뒤덮어 내부의 깊은 골을 감추는 데 골몰했던 88년의 시대성이 한 아이의 사춘기와 교차되는 순간을 통해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상투적인 이야기를 쓰는 동안 제게 힘이 된 것은 어떤 유행도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상투적인 각오였습니다. 원더보이를 쓰면서 행복했다는 사실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 2월 최고은. 시놉시스. 암산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것엔 영 젬병인, 심지어 산수 점수마저 20점인 소년 창수.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밴드마스터가 된 아버지가 매일 밤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 강 건너로 출근을 하고 정학 상태인 야간 공고생 형이 한국 비행청소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을 때 창수에게도 삶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우연히 서울올림픽 공식 마스코트를 뽑는 호돌이 호순이 선발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 창수는 암산왕 천재소년으로 추앙받으며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휘말리고 아빠는 창수를 호돌이로 만들기 위해 병든 엄마를 담보로 위험한 결단을 내리는데, 나오는 사람 김창수 12살. 암산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소년 김영순 30대 후반 창수 부.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룸살롱 밴드마스터 김창호 17살 창수형. 본드 중독. 동네 청소년 비행의 선구자 심령의 30대 후반 창수몬. 2년째 내사 상태로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고나리 12살. 창수가 엄마 다음으로 미모를 인정하는 유일한 여인. 아랫동네 주택가에 산다. 발레가 특기. 지역구 국회의원 고수환의 고명딸. 천종갑 12살. 창수의 단짝이자 창수 빠돌이. 연탄집 천시 아저씨의 외아들. 이유람 12살. 창순의 밤 반장. 나리의 피아노 학원 친구. 액면가는 중학생이고 품성 또한 성숙하지만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무대 공포증이 있다. 에이즈 선생님 60대. 독실한 크리스천이면서도 애들 패는데 일찍이 득도하신 창수의 1학년 때 담임선생님. 폭력사건에 휘말려 승진을 하지 못한 평교사로 창수에게 유일하게 애정을 보이는 어른이다. 한 번 걸리면 죽기 때문에 에이즈. 아네모네 선생님 30대 중반 담임선생님. 이성과 행동이 따로 노는 다혈질 노처녀. 아시다시피 얼굴이 사각이라 아네모네다. 오락실 앞 바보형 30대 초반. 언제부턴가 창순의 동네에 나타나 오락실 앞을 지키고 있는 바보형. 대체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병자 누나 20대 초반. 가게집 아저씨의 외동딸로 미인대에 출전하는 게 소원인 금호동 최고의 S라인. 그 밖의 사람들. 11. 오프닝 타이틀. 때는 1988년 봄.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가 덩실덩실 흐른다. 올림픽을 앞둔 서울의 번화하고 어수선한 풍경들이 경쾌하게 몽타주된다. 호돌이 깃발이 펄럭이는 아스팔트 거리. 청바지의 대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청카바의 백골단들은 그들을 쫓고 시민들은 익숙한 솜씨로 저마다 마스크를 꺼내 차고 갈 길을 재촉한다. 유유히 지나는 한강 유람선. 새로 잔디가 깔린 고수부지에 돗자리를 펴고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 10부제 단속이 걸리자 항의하는 뻥튀기 트럭과 몰려들어 구경하는 사람들. 카메라 깨끗한 대로변을 지나 시가지 위로 날아가면 아직 채 개발되지 못한 판자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이 보인다. 한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이 운동장. 귀신같이 화장하고 아침의 나라에서에 맞추어 정체불명의 디스코를 추는 여자아이들 뒤로 구모국민학교 호돌이 호순이 선발대의 현수막이 보인다. 아이들 박수를 쳐가며 구경에 열중하고 있는데 실로폰 소리 땡.
가차없이 실로폰을 내리치는 선생님 심사위원단. 디스코 소녀들 머리를 감싸지며 좌절하고 아이들 까르르 배를 잡고 웃는다. 자, 이번에는 5학년 5반 고나리가 이유람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서 발레를 하겠어요. 박수! 우람과 날이 단상에 올라서서 아이들을 한번 쭉 훑어본다. 운동장 바닥에 앉은 하얀 체육복의 아이들이 바둑판에 옹기종기 놓인 흰 돌들 같다. 진지한 얼굴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우람. 가만히 들어보니 부활의 희야다. 연주에 맞춰 우아하게 발레를 시작하는 날이. 체육복 윗도리 아래에 발레 투토를 입은 우스운 차림이지만 몇 명만 키득댈 뿐 대부분은 나리의 우아함에 압도된 표정이다. 방청객처럼 손을 흔들며 희야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 씬3, 교실. 텅 빈 복도와 조용한 교실들. 희야가 흐르는 빈 교실. 창수의 책상 앞에만 암산 문제집이 펼쳐져 있을 뿐 아무도 없다. 문제는 안 풀고 나리의 3-7 책가방을 지르고 있는 창수. 손거울과 깔끔한 공책 등을 꺼내보는데 공책 표지에 쓰여있는 경고문. 절대 보지 마시오. 일기장. 보는 사람 126만 5,938년 재수없음. 창수 펼쳐보려다 도로 집어넣는다. 찾는 물건이 아닌가 보다. 이번엔 오라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뒤통수가 따갑다. 흠칫 놀라 창문을 보면 초로의 남교사. 에이지가 매서운 눈빛으로 창수를 지켜보고 있다. 오, 주여. 오라미의 가방을 쓱 내려놓는 창수. 아니 왜 생사람을 자꾸 그러세요? 저 안 건드렸어요. 주여, 저 죄 모르는 어린 양을 부디 너그러 용서하시옵소서. 어린 양의 죄는 제가 대신 받겠사오니 아버지여, 어린 양 부디 용서하시고. 네. 눈을 획 뜨는 에이지. 눈빛이 매섭다. 26만 9,548 더하기 92만 4,797은? 110만 9천. 몽둥이로 손바닥을 딱딱 내려치는 에이즈. 애들을 얼마나 팼으면 몽둥이가 반질반질 윤이 난다. 4,345. 씩 미소를 짓는 에이즈. 맞아요? 맞겠지. 창수 어이가 없다. 그제야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휙 던지는 에이즈. 보름달빵과 삼각우유, 귤 먹게 등 간식거리가 들어있다. 하우스 결이라 좀 쉬더라. 헛기침을 하며 돌아서는 에이즈 선생님. 감동 먹은 창수. 선생님이 사라지자 얼굴이 싹 바뀐다.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우람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는 창수. 주산학원 문제집과 바이올린 교본 같은 것들 사이에 노란 봉투가 끼워져 있다. 우유값 3,000원. 봉투를 한창 만지작거리는 창수. 타이틀 원더보이. 신4 교실. 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모두 눈을 감고 있다. 형사처럼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을 쏘아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선생님, 아네모네. 아직 우유값 못 낸 사람들 손들어. 종각 등 아이들 2명이 기죽은 얼굴로 손을 든다. 천종각, 박동희, 김창수. 왜 넌 손 안 들어? 내는데요. 네가? 선생님 교탁에 쌓인 우유값 봉투들을 뒤져본다. 봉투도 없이 공책을 찢어 김창수라고 곁들인 1,000원짜리 지폐가 보인다. 어디서 났어? 주었는데 왜요? 주워. 4달 동안 못 내고 쩔쩔매던 우유값을 주워. 100원도 아니고 3,000원을 네가 어디서 주워? 선생님도 가시게요? 가르쳐드려요? 가까운데. 다들 손 내리고 눈 떠.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교실. 호돌이 호순이 대회 구경 가는 거 가정통신문 다 받았지? 내일 8시까지 학교 운동장으로 오는 거야. 장충체육관에는 다 같이 버스 타고 갈 거니까 늦지 말고. 도시락 때 싸우고. 네. 차렷!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네모네 나가다 말고 우람을 돌아보며 다정하게 웃는다. 이유람 어린이, 선생님이 범인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알았죠? 네. 쌩 나가버리는 아네모네. 종각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수를 본다. 신5 상담실. 엉덩이를 쭉 뺀 창수.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 안절부절 상담실 안을 걸어다니는 아네모네. 그러다 창수를 본다.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우는 창수의 모습이 도저히 순진한 아이 같지 않다. 순간 화가 치밀어 창수의 따귀를 갈기는 단위. 아네모네. 대체 몇 번째야? 돈만 보면 눈에 뵈는 게 없니? 아예 교무실, 교장실까지 다 털지 그래? 너 내 지갑도 찢었지? 어쩐지 자꾸 돈이 새더라. 너 맞지? 대답 안 해? 또 한 대를 갈기는 담임.
창수 입술이 터져 피가 나지만 덤덤하다. 창수의 우유값 지폐를 탁자 위에 던지는 담임. 내일 우람이한테 그대로 갖다 줘.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 알았어? 아니에요. 소년원 안 집어넣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아니라고요. 고함을 빽 지르는 창수. 담임 놀라 창수를 본다. 두 사람의 눈싸움. 사과해. 선생님 저한테 하세요.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또다시 따귀를 매기는 담임. 암산하면 뭐해? 공부를 못하는데. 산수나 잘하면 몰라. 20점, 30점 받으면서 어디서 잘난 척이야? 경시대회? 웃기지 마. 너 같은 꼴통이 근처에나 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네가 쓰레기인 거야. 가난하고 돈 훔치고 소년원 가고 그러다 너 같은 애 또 낳고 그 애가 또 가난하고 돈 훔치고 소년원 가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평생. 알아? 알아요. 뭐? 미소를 띠고 선생님을 보는 창수의 눈빛. 잘 안다고요. 아내모네 말문이 막힌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에이지 선생님. 놀라보는 아내모네와 창수. 신육, 운동자. 입술이 터진 채 스탠드에 앉아있는 창수와 에이즈. 사람이 지옥에 가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불효한다. 둘째, 거짓말한다. 셋째,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 지금 니네 집도 지옥인데 왜 죽어서도 천국을 안 가고 지옥을 가려고 용을 쓰냐? 에이지 선생님 품에서 지갑을 꺼내 돈 10,000원을 지워준다. 망설이다 받는 창수. 엄마 약값에 보태라. 암산 문제집 몇 건 더 구했으니까 내일 줄게. 선생님 왜?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1학년 때 너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나는 마음 먹었다. 너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는데 내 남은 인생 걸기로. 옆에 놓인 에이지의 지갑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창수.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뭐? 앞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동안 지은 죄가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지옥 갈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암산이나마 열심히 해서 중학교 무사히 가고 상고 가서 격리라도 하면서 살면 된다. 먼 곳을 바라보는 에이지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노동당의 문화예술위원장 현린입니다. 오늘 고 최고원 작가 10주기를 맞이해서 최고원 작가 추모를 하고 또 지금 남아있는 최고원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지금 최고원 작가의 유작 시나리오 원더보이의 도입 부분을 같이 낭독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소개부터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권정희 선생님부터. 네. 저는 권정희라고 하고요. 최고원 작가와 2007년에 졸업을 같이 했습니다. 최고원 작가는 한예종에서 이제 예술사였고, 저는 전문사의 영화과 시나리오 전공이었는데,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전공들이 예술사와 전문사, 그러니까 학부와 대학원생들이 졸업 발표회를 같이 해요. 그래서 매년 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1월 말쯤에 만나서 2월에 졸업 영화제를 하면서 동시에 졸업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저와 고은이가 같이 거의 이제 투탑으로 준비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원 작가와 이제 처음 만났던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주석 감독님도. 예, 저도 그 한예종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전문사 과정을 밟았던 시나리오 전공 김주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권정희 선배도 얘기했는데 처음 만났던 건 2007년 그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초에. 같이 뭐 뒤풀이하고 졸업 발표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최고원 작가가 지금까지 나왔던 시나리오라던가 드라마 대본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사실 동문수학하던 친구들에게 뭐 창작에 뭐 영감을 주거나 독려는 되게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10주기를 맞았다니까 사실 엊그제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이동윤 작가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한예종에서 처음 만났고요. 저는 예술사 때 제가 4학년 졸업반일 때 고은이가 1학년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졸업 작품들 찍을 때 고은이가 몇 작품의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봤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고 막 입학한 1학년 분들하고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잘 알지는 못하고 서로 얼굴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시나리오 전공으로 다시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아까 권정희 선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2007년에 졸업 발표회 준비를 할 때 제가 그때 대학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졸업 발표회를 이제 1학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은이를 좀 더 가까이 알게 됐고, 그때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똑부러지겠어요. 그래서 정말 영상원에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일하는 친구 정말 오랜만에 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정말 많이 친했고, 근데 기억이 나는 건 저는 뭔가 약간 얼굴은 알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많은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던 후배여서 좀 서먹서먹한데, 고은이가 먼저 저한테 다가와서 되게 좀 편하게 저를 대해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선배님, 오빠라고 호칭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 어색했던 분위기들을 되게 좀 많이 녹여줬었어요.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나고요.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이제 초대 받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은이랑 아주 많은 기억들을 함께 하지는 못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와도 되나? 사실 고은이랑 더 많은 기억을 함께 했던 동문들이 분명 있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와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네, 고은이에 대한 마음은, 네, 한편에 또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 생각들 좀 얘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은 이제 또 각자 현장에서 활동하시느라고 학교랑 좀 멀리 계시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신세영 선생님은 또 아직도 같이 같은 곳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최고원 작가에 대한 기억들은 어떤 기억들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1년 후배인데, 그러시군요. 예, 졸업은 같이 했어요. 네. 예술사 같이 졸업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3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 4명이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중에 저 있었고, 고은이 있었는데, 이동윤 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예술사 그때 졸업생 중에 제가 거의 발벗고 나섰고, 제가 되게 게으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괴롭혔죠. 예. 그리고 언제 만난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요즘에는 날짜 같은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011년 1월에 얘가 죽은 건가요? 예, 오늘이죠. 1월 29일. 그러면은 2020년 여름에 같이 안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석수동에서. 그래서 거의 그게 마지막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안 좋게 그때 헤어져서 서로, 그래서 좀 그렇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계셨기 때문에, 특히 이 예술대학교다 보니 공동 작업들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졸업작품 준비하면서. 그래서 서로 이제, 아마 그게, 영상원의 어떤 독특한 문화였다고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협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최고원 작가들을 다 이렇게 만나셨던 것 같고, 또, 학교를 아주 오랫동안 같이 또 다니시면서 아마 투닥투닥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도 오늘 일부의 순서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고원 작가가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죽음 그것만 알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원 작가에 대한 기억이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에너지도 굉장히 넘쳤던 분이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부의 시선들은 굉장히 예컨대 연민의 대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오늘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만났던 거는 2009년에 10년 넘어갈 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 그때 이제 우연히 술을 한 잔 마시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고은이가 죽기 전에 뭐 쓰던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영화사랑 시나리오를 이제 계약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너무 밝고 신나는 거예요. 그 겨울에 추운데. 그다음에 이제 한여중 앞이 그 동네가 좀 춥거든요, 겨울에. 딴 데도 기온이 낮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이제 상호가 없어진 가게니까 블랙조끼라는 가게에서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너무 그 신나하던 모습이 이렇게 마지막이거든요. 그 뒤로 이제 1년 좀 넘게 지난 뒤에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술을 접해서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그 에너지들이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진행 중인 게 하나가 있고, 한 편이 있고, 다른 것도 논의자에서 저한테 두 편 이야기길래, 너무 저도 이제 신나는 거예요, 오빠로서. 화이팅!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신경을 못 썼던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또 연락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나고 그런 10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좋은 에너지나 그리고 이제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는 친구였거든요. 시나리오가 성장기 드라마들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흐리가 말하는 사실 고은이도 좀 70년대 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렇게 진보적인 느낌은 진보적이란 말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서민들의 삶과 이런 것들에 대한 애환들을 그리는 걸 되게 작품 속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졸업작품이 원더보이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펼치지 못했던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졸업영화제를 안국동에 있는 그 당시 서울아트 시네마 그쪽 거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 발표 시나리오도 그 시나리오 발표에도 안국동에 있는 북카페를 대여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난 게 안국동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은 작가를 처음 만났었죠. 근데 제 첫인상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그때 이게 어쨌든 얼굴이 굉장히 하얗거든요. 최고은 작가에서 얼굴이 하얗고 긴 머리에 굉장히 도도하고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또각또각하는 발자국 소리야,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리고 사람들보다 항상 반보 정도 먼저 걸어요. 네. 이렇게 걸을 때 나란히 걷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주도성을 갖고 걷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졸업 시나리오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되게 암담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과연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의 마음을 넘어서는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로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 그때 준비를 거의 주도적으로 최고은 작가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은 작가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최고은 작가를 이제 접한 사람의 이 온도차가 너무 크니까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최고은 작가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만이 주목해서 이제 그 단면만 너무 부각이 되니까 그게 지금 10년 내내 이제 괴로운 지점이고, 그거는 동기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언제나 늘 마감이 있었어요. 최고은 작가는. 네.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마감이 있어서요. 예. 우리 지금 다른 거 준비하고 있지만 오늘 가서 마감을 해야 돼요. 그 얘기가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이 작가로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최고은 작가한테. 네. 어떻게 이동희 선생님은 또
고은이랑 같이 회의할 때 한 순간이 있었는데, 아, 예.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대학원 1학년생이어서 저희는 사실 예술사 졸업생들의 작품보다 대학원 선배들의 졸업 작품들이 더 뭔가 빛나는 이제 이런 어떤 자리가 이제 좀 중요했죠.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예술사와 저도 이제 예술사를 졸업한 선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는 전문사 대학원생의 위치였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할 때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나 좀 의견 대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도 고은이가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회의를 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절대 묵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끌고 가는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를 전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얘기를 잘 전달하고 또 잘 듣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딱 그 마칠 때 뭔가 서로 이제 해야 될 일거리를 이렇게 쏙 이렇게 분배를 하고 다음 회의에 딱 모이면 정말 그 일들을 완벽하게 딱 해가지고 오는 친구가 유일하게 고은이었고 나중에는 정말 그래서 거의 발표 직전에는 정말 고은이랑만 계속 연락을 하면서 거의 모든 일들을 고은이에게 좀 의지하면서 갔던 사실 이게 졸업작품 쓰기도 바쁜데 다 아시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오타 체크하고 정말 그 졸업생들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연출 전공자들은 그냥 편집해서 영화 끝내면 그냥 영화 이렇게 상영본 딱 건네고 거기서부터 할 일이 이제 없는데 사실 이 시나리오 전공들은 그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뭔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수정도 하고 막. 물론 이제 책이 나오니까 뭐 다 그런 거 형은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졸업생으로서 할 일도 되게 많을 텐데 이것까지 이렇게 챙기는 게 되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정말 나중에 내가 만약에 영화를 작업을 하게 되면 고은이랑 꼭 하고 싶다. 고은이가 연출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저 친구가 꼭 내 거를 뭔가 이렇게 조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물어봤었어요, 제가. 연출에는 관심이 없니? 그리고 계속 스텝을 할 생각은 없니? 시나리오 쓰면서 그랬더니 자기는 일단 당분간은 시나리오 쓰는 데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기대했고 작가로서 뭔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은이는 되게 잘 통과해 나갈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바쁘고 뭐 한동안 좀 못 보다 갑자기 소식 듣고 저도 되게 좀 힘들었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정말 다들 그 최고원을 이룬 것에 가슴을 많이 아파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신정영 선생님 어떠신가요? 이거를 언더보이를 오랜만에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간 좀 그 기수가 살짝 약간 아저씨 감성. 이렇게 디스까지 하시는 아니 디스는 아니고 약간 풍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런 게 약간 느껴지네. 그래서 뭐 김연자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게 그냥 막 우리가 모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딱따구리 그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걔네 집 놀러 가면 맨날 그런 막 헛소리 같은 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막 그런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얘가 근데 제가 아마 가장 직전에 본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갑상선이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하는데 저는 또 괴롭혔어요. 되게 잘못은 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신현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건 사적으로건 이제 자주 만나셨을 거고 같이 활동도 하셨는데 막상 이 최고원 작가가 그런 지병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을 혹시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럼 마지막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많이들 놀라셨겠네요. 그렇죠. 놀랐죠. 정말 놀랐죠. 사실 오늘 그 오전에 지금 우리 권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고원 작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공간에 갔다 오셨는데 그 얘기부터 잠깐 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동기한테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아서 그 노동당 문화예술위의 정야 선생님하고 같이 동반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추모하고, 그리고 헌화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 마지막 그때 10년 전에 아마 다시 좀 힘드시겠지만 그때 상실감이 네.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셨나요? 네. 근데 10년 동안 찾아가질 못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엄두가 안 났어요. 매년 마음은 있었는데, 추모를 한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추모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전문사라서 최고원 작가를 만난 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갖고 있었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노동당 이제 문화예술리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더보이라는 시나리오가 노동당의 문화예술리의 그 어떤 정서와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추모 10주기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흔쾌히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한테도 전달을 했어요. 이 방송을 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기들 몇몇한테도 지금 전달을 해서 네, 조용히 보고 계신 분들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때 이제 10년 전 오늘 가까운 곳에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또 벌써 이미 한동안 좀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어떤 기분이었는지. 네.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뭔가 저희 동문들이 어떤 추모의 시간을 함께 모여서 갖지 못했던 것이 좀 저도 많이 안타까웠고 아팠지만, 또 그때 그 상황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또 그 이유들을 저희가 이제 존중했고 또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되게 좀 야속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 언론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랬다면 저희는 충분히 추모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 추모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면 저는 그게 뭐 지금 10년까지 이어져 왔을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그로부터 몇 년간은 그래도 학생의 차원이나 또 고은이를 기억하는 동문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자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기점으로 해서 처음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고은이를 기억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고은이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자리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돼요. 근데 정희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게 저희 모두가 다 그 순간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은이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추모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만 있고 계속 그것을 뭔가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10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만들어졌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좀 고은이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고원 작가를 만난 적도 없고 한데, 사실 이제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그러니까 진보신당 문화예술위원회가 처음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최고원 작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 조직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죠. 최고원 작가의 죽음이.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또 부채감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자리를 결국 제안을 해 주셨고 해서 마련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서 최고원 작가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너무 짧은 거예요. 이분이 만약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성실하게 활동하시던 분이라면 더 많은 작업들을 우리랑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아까 김수혁 감독님 말씀하셨지만은 또 다음 작품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어떠셨나요? 해야 되는 일들을 마저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최고원 작가가 이제 본인의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저를 다른 시나리오사, 영화사에다가 소개를 시켜준 건도 있었어요. 네. 물론 잘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선하고, 네, 선한 친구였죠.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되나, 책임감이나 선한 마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떤가요? 고인과 같이 활동하던 아까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이클럽이라고 거기에 제가 클럽장을 좀 오래 진행했었죠. 오래 했었는데, 보통 자기 작품을 쓰면 거기에 매주나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원래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작가들의 습성이에요. 보통 다 뭐 비슷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기 이야기에 빠지면 원래 다른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클럽을 들어가거나 이제 클럽 메시지가 오거나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때 읽어야 될 다른 텍스트들이 있어요. 다른 시나리오나 명작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드라마나 뭐 이런 대본들이 있는데, 이거를 수십 편을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올리면서 거기다 꼭 메모를 달아요. 같이 작업하는 이제 동문들이잖아요. 그 클럽이 한 5, 6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작업들 독려하는 메시지를 꼭 했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됐어요. 수십 편의 시나리오를 구해서 작품 올려놓고 공부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격려해서, 그거를 제가 한 2년 가까이 했었는데, 끊이지 않겠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를 보면서 좀 공부했던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시나리오를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야 뭐 책이 출판되기도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 때, 이럴 때 꺼내보니까 고은이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있는 동안 내내 했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동문 수학했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사실 좀 많이 좀 기대면서 도움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거는 우리 이동윤 작가의 말처럼 엄두가 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충격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사실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때 이제 그 전문사에서 이제 제가 좀 사람들을 모으거나 장례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예술사에서 했던 그 여학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정말 10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사실 그때 서로 충격받고, 그 친구는 내내 울었거든요. 지금 편집하는 친구인데 내내 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것들이 좀 이렇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정말 10년 만에 제가 그 SNS 메시지를 보내고 10주기가 됐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 벌써 10주기군요. 그러니까 사실 엊그제 같은 일이기도 하고, 좀 믿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간만에 그 친구랑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잊고 있던 소중한 좀 만난 계기도 됐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걸 추모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에다가 아 이제는 좀 정리와 감정을 추릴 시간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듣는 거 저도 번쩍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제대로 반하고는 정리할 수 있는 시기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이번 추모 10주기를 제가 생각하고 참여했고요. 오랜만에 원더보이를 이거 지금 12, 3초 만에 보는데 여기 따뜻한 이게 시나리오 곳곳에 따뜻함들이 있어요. 맞아. 이 작품을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가진 거 없고 좀 이렇게 힘든 삶이지만 거기서 보이는 따뜻한 시선들이 느껴져서 제가 지금 한 12, 3년 만에 이 시나리오를 보는데 좀 많이 좀 그리워지네요. 이런 글들이나 시나리오 스토리들이 더 펼쳐지지 못한 것들이 안타까운데 사실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스타일의 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놈의 상업성이라는 거 가지고 맞아. 자꾸 이제 컨셉하고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지 인간에 대한 고민이 다 안 들어가거든요. 덜 들어가고 아니면 그 앞에서 다 이렇게 뒤춤하거든요. 근데 이 고은이 걸 보니까 약간 직진하는 느낌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아니,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보였던 게 캐릭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캐릭터가 다 살아있고, 그렇게 글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캐릭터를 살아있게 쓰려면 그 한 캐릭터한테 작가가 정말 오롯이 집중을 해야만 돼요. 근데 그 집중하는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공 한 명한테 집중을 해도 그 주인공 맛깔 있게 이렇게 뭔가 살리는 것도 정말 버거운 일인데 고은이는 모든 인물을 다 이렇게 매력 있게 표현했다는 게 이번에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은이가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 그리고 사람을 되게 잘 관찰해 왔구나. 그 결과가 이렇게 또 드러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맞아요. 근데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만큼 또 트라우마도 컸다고 말씀하셨고 그 트라우마가 좀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좀 그야말로 10년이나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더보이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원더보이의 주인공이죠. 창수 역을 지금 오늘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암산의 천재. 예,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2010년 그러니까 바로 그 전해 돌아가시기 전해의 여름에도 같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기억들 좀 나눠 주시면서 어떠셨는지.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예. 안양에 석소시장이라고 옛날 시장이 있는데 예. 그게 재개발이 들어가는 제 기억은 그런데 그러니까 상점이 빠진 데도 있고 아직도 영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그 동네 상인의 분이었나 되게 그 동네에서 계시는 어떤 어르신이 예. 그거를 외국인들이 외국 예술가 젊은 예술가들이 와서 레지던시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다큐를 찍었거든요. 고은이가. 그래서 제가 약간 보조로 들어가서 그 일을 했는데 거의 여름 내내 같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그 기억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TV에서 그거를 봤는데 메모가 나왔는데 그거를 되게 가난과 연결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지내본 사람이라면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거기가 그냥 생선 파는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반찬을 얻어먹는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그거를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메모가 있었다는 걸 그런 뉴스로서 봤는데 그 뉘앙스가 너무 좀 아쉽고 좀 짜증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나고요. 그렇죠. 되게 그렇다고 해서 뭐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도 되게 막 웃고 막 되게 농담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거 맞고 그것 때문에 돈 없어서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도 맞지만 사실 거기에 우리가 짓눌려가면서 막 비참하지 않았거든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사실 학교 갓 졸업하고 다 같이 이제 뭔가 막 시작을 하려는 단계에서는 다 비슷한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들 다 같이 다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되게 열심히 애쓰던 시기에 고은이 소식이 그렇게 들렸고 그게 그렇게 가시화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저희 각자들의 삶하고 막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막 너무 힘들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또 뭔가 또 우리들 나는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아픔들은 또 다 각자 갖고 있는데 또 그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게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일례로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저희가 공이랑 저랑 거기 지낼 때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막 하다가 팀원이가 편의점에서 쓸 수 있다는 걸 둘이 처음 안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게 우리는 와 이게 돼 이렇게 돼 와 나이스 막 이런 거였는데 그게 만약에 그거마저 이 에피소드가 뉴스에 나갔다면 또 그것도 그렇게 연결되겠구나. 그냥 소재로 생각해서 써먹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 그 최고은 작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최고은 작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넣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최고은 작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채로 지금 이제 10년을 보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가족이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그 기억나요. 네. 네. 그거는 정말, 그건 너무 사람들의 그 어떤 사회가 가는 개인한테 향하는 폭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도구나 소재로 써먹고 상처만 책임을 지지 않는 맞아요. 형태들이었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 때 고은이의 가족분들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사실. 우리 이동윤 작가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화나 예술을 하거나 뭐 연극도 마찬가지고 음악은 안 그렇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생활인이 아닌 다음에야 기본적으로 다 힘들고 치열하게 살죠. 뭐 이런저런 알바도 뛰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스타킹도 팔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일 하면서 이제 작업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마치 그 권정희 선배가 좀 이상한 프레임을 갖춰서 선동적으로 써먹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사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거를 이 트라우마 중에는 고은이가 죽었던 최고은 작가가 일찍 세상을 떴다는 것도 크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상처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곳곳에서.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 최고은 작가가 썼던 시나리오들 중에 아마 주변의 이 분들이 또 캐릭터로 녹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 일부 최고은 작가를 기억하는 순서는 잠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원더보이 한 번 더 우리 10분 동안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 남은 최고원들의 몫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씬 24.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체육관. 각 학교 아이들이 관객석을 꽉 채웠다. 원종배 아저씨가 사회를 보고 양복을 꽉 빼입은 높으신 분들이 여럿 납시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관객석을 훑자 부위를 하느라 정신없는 아이들. 김한선의 노래에 맞추어 짝꿍 춤을 추는 다른 학교 팀을 보고 있는 창수와 종각. 야, 저기 심사위원 중에 뚱뚱한 아줌마가 이브랑 엄마래. 애기냐? 끝까지 따라오게. 그게 아니고 심사위원이래. 무슨 음악대학교 교수래. 교수도 엄마지 뭐. 그러네. 다다음 순서가 나리와 우람이다. 진짜 발레 투토를 입은 나리는 눈부시게 예쁘다. 그 옆에서 정장을 입고 긴장한 듯 굳어있는 우람. 그때 우람 엄마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리와 우람 앞에 와 선다. 재빨리 굽신굽신 인사하지만 무시당하는 아네모네. 엄마의 그림자에 얼굴이 덮이며 파랗게 질리는 우람. 음악의 아버지는? 바. 어머니는? 핸델이요. 음악의 아들은? 이우람. 우람 엄마 흡족한 얼굴로 우람의 어깨를 꽉 쥐어준다. 자리로 돌아가는 엄마의 뒷모습, 우람 안절부절 땀으로 범벅이 된다.
어머, 이우람 어린이 괜찮아요? 우람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바이올린을 들고 조그맣게 연습을 해본다. 자꾸 삑사리가 난다. 날이 연주에 맞춰 춤 연습을 하려 하지만 연주가 자꾸 틀려 동작이 연결되지 않는다. 더욱 사색이 되는 우람. 괜찮아요, 이우람 어린이. 어머니가 저렇게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도곡국민학교 5학년 김선재 어린이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김선재 어린이는 어떤 친구인가요? 네, 저희 도곡국민학교는 새 시대 일꾼 되자는 교훈 아래 모든 학생들이 선진국의 역군이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도곡국민학교는 1900 몇 년에 개교하여 현재까지 약 몇백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당황하며 선생님을 말리는 원종배 아저씨. 아, 네. 그럼 김선재 어린이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김선재 어린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한다. 아름다운 선율이다. 감탄하는 관중들. 바이올린을 든 손에 힘을 꽉 주는 우람. 그때 우람의 바지 아래로 흘러내리는 김나는 액체. 놀라 입을 딱 벌리는 나리와 담임. 그리고 에이즈. 우람 엄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일그러진다. 신 25. 객석. 나리와 우람 쪽을 보던 아이들. 우람이 뛰쳐나가자 웅성웅성한다. 이때 앞에서 급하게 전해져 오는 말. 야, 김창수, 너 나오래. 창수 앞을 보니 에이즈가 내려오라면 손짓을 하고 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모네. 에이즈 선생님, 창수의 이마 위에 손을 얹고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은혜를 간곡히 원하는 한 어린 양 있사옵나이다. 부디 주여, 이 어린 양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얼떨떨한 얼굴의 창수, 신 26 무대. 조명에 눈이 부신 창수. 관객들 어떤 준비도 없이 덜렁 무대에 혼자 서 있는 창수를 보며 의아해한다. 자, 국모국민학교의 이우람. 어린이가 아니고 김창수 어린이라고요? 선생님, 김창수 어린이는 어떤 친구인가요? 좀 도둑질에 거짓말 잘하고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요. 네? 암산을 좀, 암산이라고요? 잘하는 건 아니고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손에 땀을 쥐고 침을 꿀꺽 삼키는 종각. 아, 암산이라 궁금한데요. 그럼 김창수 어린이의 암산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문제를 내시면 김창수 어린이가 답변을 하기로 하죠. 제한 시간은 30초. 심사위원들께 지금 계산기를 갖다 드렸는데요. 한번 지켜볼까요? 창수에게 쏟아지는 조명, 하늘의 계시처럼 에코노운 목소리로 숫자들이 들려온다. 넋을 놓고 있던 창수의 눈빛에 서서히 초점이 맞춰지면 자신만을 보고 있는 새까만 사람들과 나리가 보인다. 자신을 보고 있는 나리와 눈이 마주치는 창수. 296만 1757 더하기 699만 2444 더하기 153만 3619는 놀라는 관객들 술렁인다. 창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다. 사회자 창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댄다. 자, 답은 뭐죠, 김창수? 답은 뭔가요? 1000. 침을 꿀꺽 삼키는 관객들과 종각, 나리, 그리고 에이즈와 아네모네. 100.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48만 7820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던 심사위원들, 놀라 입이 벌어진다. 고개를 끄덕이는 심사위원들. 네,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대단한데요. 복도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우람의 어깨. 신 27, 장충체육관 앞.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창수. 너 공부 잘해? 곱하기 나누기도 다 해? 니네 집 부자야? 등등의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때 인파를 헤치며 창수에게 다가오는 텔레비전 뉴스팀. 카메라를 들이대자 또 VG를 해대느라 정신없는 아이들. 김창수 어린이 참 대단하던데요. 암산을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요? 좋아하는 여학생 얼굴을 생각하면 됩니다. 왁자지껄 웃는 사람들. 본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거죠?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한가요? 사칙 연산이 뭐예요? 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요. 다 돼요? 나누기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죠.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닌가요? 하하하. 사람들 창수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인파에서 겨우 빠져나온 창수와 종각. 저쪽에서 나리가 우람을 위로하고 있다. 조금만 더 하면 지옥은 안 가겠다, 너. 돌아오면 에이즈가 서 있다. 씩 웃는 창수. 모르시나 본데 저 도덕 빵점이에요. 주여. 아내모네 에이즈에게 들으라는 듯 속삭인다.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괜히 학교 망신이나 시키는 거 아닌지 원.
그게 뭐 워낙 잘하다가도 변덕을 부리고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암산이나 좀 할 줄 알지 애가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각하 지갑에 손이라도 대면 어떡해요. 그러고도 나무랜데. 선생님은 창수한테 돈 쓰시는 거 아깝지도 않으세요? 김 선생, 네? 암산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눈앞의 숫자에 충실한 거예요. 미리 계산하지 않는 거. 그게 비결이라고 창수가 그럽디다. 글자보다 숫자를 먼저 떼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공부도 암산만큼 했을 거예요. 당황하는 아내 모네, 신28 윗동네, 오르막길을 올라오는 창수와 종갑. 종갑이는 옆에서 연신 창수를 칭찬하며 종알종알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웅성거리는 게 보인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가게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사색이 된 가게집 아저씨가 창수를 불러세운다. 엄마 병원 갔어. 순간 하얗게 질리는 창수, 헐레벌떡 뛰어내려간다. 혀를 차는 사람들, 신29 병원 응급실, 깁스한 사람들, 호흡기를 단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는 응급실. 조그만 창수 목을 쭉 빼고 엄마를 찾아보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간호사를 붙잡고 심령해를 외쳐보지만 간호사들도 정신이 없다. 울먹거리며 헤매고 있는 창수. 갑자기 커다란 손이 따귀를 갈긴다. 얼굴이 벌개진 아빠다. 아빠 창수를 끌고 가 의식을 잃은 엄마의 침대 앞에 데려다 놓는다. 울먹이는 창수. 엄마, 엄마 옆에 있으랬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왜? 엄마. 옆에 있어주는 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아빠 우는 창수를 사정없이 때린다. 날더러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래? 나보고 어쩌라고? 창수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맞고 또 맞는다.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는 창수. 간호사들이 와서 아빠를 만류한다. 그때 삐삐하며 반응하는 엄마의 심전도. 엄마. 엄마를 흔드는 창수와 아빠 뒤로 응급실 구석에 든 TV에서 뉴스가 조그맣게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를 뽑는 호돌이 호순이 선발대회. 서울 예선이 오늘 낮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금호국민학교 5학년 김창수 어린이가 암산 실력을 뽐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맘만 먹으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아닌가요? 하하하. 뚜뚜 신전도가 정상적으로 반응한다. 의식을 찾은 엄마. 가쁘게 몰아쉬는 엄마의 숨이 산소호흡기에 번진다. 가늘게 떨리는 엄마의 눈. 신30 버스. 텅 빈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축 처진 엄마를 어깨에 기댄 아빠. 창수 창밖을 본다. 한강은 넓기만 하다. 당분간 학교 가지 마. 엄마 옆에 있어. 그깟 국민학교 며칠 안 간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글자 읽을 줄 알고 덧셈 뺄셈 할 줄 알면 돼. 그거 배웠으면 학교 다 다닌 거야. 됐어. 갈래요. 그럼 내가 다 따로 때려치고 옆에 있을까? 니네들 흙 파먹고 살래? 어디 가서 돈 1원도 못 벌어온 것들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어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아? 씩씩거리는 아빠. 창수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이를 꽉 무는 창수. 김창수, 엄마 봐. 엄마를 보는 창수. 약한 숨을 힘들게 내쉬는 엄마의 마른 얼굴. 엄마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다 끝이야.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나중에 후회해. 엄마에게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는 창수. 입을 꾹 다물어 보지만 눈에 눈물이 고인다. 신31 마루. 창수 엎드려 편지를 쓰고 있다. 장밋빛 셔츠에 단추를 채우며 담배를 피우는 아빠. 가르침 감사하오나 김창수는 집안 사정으로다. 당분간 학교를 못 갑니다. 받아 적는 창수. 삐뚤빼뚤한 글씨. 아빠 쌀옹아를 걸레로 닦는다. 학교에서 맨날 불우이웃 돕는다고 폐품도 갖고 오라고 돈도 걷고 하던데 불우이웃은 가까이에 있어. 김창수가 불우이웃이요. 불우이웃 성금 낼 돈 있으면 김창수 좀 주시오. 입이 대빨 나온 채 화풀이라도 하듯 글씨를 꾹꾹 눌러 쓰는 창수. 문득 입을 꾹 담은 창수의 얼굴을 보는 아빠. 신32 강남 룸살롱. 아빠 정중하게 노크를 하고 룸 안으로 들어간다. 90도로 인사하는 아빠. 어이 어서와 등 반말 대꾸가 들리고 아빠 고개를 들다 순간 멈칫한다. 아빠 또래의 젊은 남자가 아빠를 알아본다. 김영순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친구끼리 존댓말은 이게 얼마만이야?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인가? 고 의원님 제 친구입니다.
역시 한국당 좁아. 두 다리만 건너면 친구야. 그렇죠. 인사해. 고수환 의원님 알지? 아니, 집에 텔레비전도 없어? 고 의원님을 몰라?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래. 아, 여기서 만나네. 영애는 잘 있지? 의원님, 저 친구가 심영애라고 제 대학 동기랑 결혼했어요. 영애가 한때 노동운동인가 뭔가 한다고 미신공장을 잠깐 다녔었는데 거기서 만났다. 노동운동? 김보좌관한테 그런 빨갱이 친구가 있어? 아유, 옛날 얘기입니다. 영애가 축제 때 메이퀸도 하고 아주 예뻤던 친구인데 제가 아무리 꼬드겨도 안 넘어더니 저 친구한테 가더라고요. 남자가 힘이 좋아야지. 힘이 좋으면 여자가 다 넘어가게 돼 있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친구, 고 의원님이 진한 걸 좋아하시는데 좀 보여주지. 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양주잔을 주고받는 아빠 친구와 고유한 일행. 아빠 사랑의 위로를 선곡한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아빠.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 진실 하나에 울지요. 신 33 공장 앞 잔디밭. 20년 전 공장 야유회 청바지 차림에 생머리를 질끈 묶은 엄마가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넋을 놓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젊은 아빠. 사람들 박수치고 노래를 다 부른 엄마가 쑥스러운 듯 폴짝폴짝 뛰어와 아빠 옆에 앉는다. 엄마의 옆머리를 쓸어 넘겨주는 아빠. 엄마 해맑게 웃는다. 예, 네. 원더보이 두 번째 낭독 순서를 마쳤는데요. 지금 물론 이게 우리가 좋은 작품을 다 낭독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발췌해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들으면 들으실수록 작품이 궁금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어떤 세상을 원했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앞부분에 그 최고원을 기억하다 순서에서 언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또 여기 이제 창수라고 하는 암사낭, 예비 암사낭이죠. 암사낭과 관련해서 또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도 사실 현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지금 이게 배경이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이른바 호돌이를 뽑는 과정이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다들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시기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2011년 그 무렵에 굳이 우리가 정권을 따진다면 이른바 이명박 정권이었고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뭐 경제적으로는 이미 바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고 해서 한국에도 여파가 있고 해서 다들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 와중에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안, 문화산업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또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그랬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이른바 창조 문화, 창조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정작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영화 쪽에 또 마찬가지고 연극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 예술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의 상황들, 조건들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히나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최고원 작가께서 우리 떠난 후에 그걸로 이렇게 언론들이 선정적으로 달라들고 그러자 정치권에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른바 최고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마음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고원 작가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또 지금 남아있는 예술인 입장에서 그 이른바 최고원법, 예술인 복지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들, 또 예술인 복지재단도 그 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아마 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경험도 하셨을 텐데요. 어떤 걸 느끼셨는지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제가 예술인 복지재단 생기고 나서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창작지원금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때 한 300만 원인가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게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워서 그 돈이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고 정말 뭔가 이렇게 숨을 쉬게 만들어준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으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음속으로 고은이한테 되게 고마워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고은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숨 쉴 수 있게 됐다. 고맙다. 라는 인사를 저 혼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마음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사실 요즘은 제가 예전에 영화 조연출하고 이랬던 시대랑 계약이 달라요. 영화 스태프들 계약이.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엄수해야 되고 야간 촬영이나 휴일날 촬영하게 되면 이제 오버차지 같은 개념으로 이제 1.5배, 2배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얘기는 제가 처음 영화 현장 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막 그런 걸 바랬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다가 사실은 2010년, 11년 이후에 이제 들어온 거고 우리 이동윤 작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일종의 창작 지원금인가 아무튼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사실 숨통을 틔워주는 거고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스텝이나 이렇게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개념도 생기고 이랬거든요. 사실 예전에 시나리오도 표준계약이 없었죠. 최고원 작가가 예전에 작업하거나 영화사 얘기할 때도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동윤 작가도 그 작가로 입봉할 때도 막 그랬을 텐데 사실 그런 논의들이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직 갈 길은 좀 멀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나리오 보다가 좀 가장 꽂혔던 거는 놓치면 안 돼라는 대사였어요. 아까 저희가 두 번째 그린 거에서 물론 엄마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건데 이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연대 유대 개념도 포함하지만 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해결해야 되거나 좋아져야 되는 세상에 대한 고민들 이것들 생각을 좀 많이 던져놓은 제가 오늘 하루를 만약에 집에 가서 정리를 한다고 치면 놓치면 안 되라는 말을 되게 좀 되뇌이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앞으로는 사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더 좋아진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찾거나 이런 문제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된 사람들이나 혹은 사실 이게 특정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편적 복지라든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은이가 그랬지만 어느 누군가에서 다른 분야에서라도 꼭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뭐 요번에 그 재해방지 처벌법 마찬가지인데 중대재해 처벌법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누구나 맞닥뜨린 건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놓치면 안 되는 말이 좀 출발이 돼서 저한테는. 그러네요. 뭐 가장 최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사실 그 법안이 놓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어쩌면 그 법이 필요했던 분들의 10명 중에 9명을 사실은 손을 놓아버린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아마 예술인복지법도 사실은 또 그런 맥락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예술인들 중에 장르별로 이른바 이제
미술계라든가 이른바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산업화되지 않은, 한마디로 산업화되지 않은 부분 혹은 상업화가 덜 된 부분들에 있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영화나 뭐 연극보다 영화가 더 그렇죠. 영화는 정말 산업화되었고 그리고 또 최고원 작가 돌아가시던 시점에만 해도 영화 노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영화 쪽은 그래도 두 가지죠. 산업화가 좀 많이 진척된 예술 분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당연히 그래서 노동운동도 빨리 조직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현장과보다 좀 앞서가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좋아진 건 확실하죠. 근데 시나리오 작가들의 처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가에는 좀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화계에서 시나리오 작가의 어떤 입지 또는 그 시나리오 작가를 대하는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하고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송계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고 또 그런 것들이 캐스팅이나 마지막에 촬영 당시에 대사 하나까지도 굉장히 작가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존중받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영화는 아무래도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 밑에 다른 스태프들의 어떤 입장 또는 목소리가 그냥 묻혀버리거나 지워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시나리오 작가가 가장 많은 고생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배척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예를 들었는데 드라마 방송계에서 잘 나가는 작가는 힘이 있는데 한국 영화 시나리오 작가 중에 그 정도의 파워 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억나시는 아마 시나리오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작가들은 그래도 뭐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유명하고 뭐 작품도 좋고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작가들한테는 그 작가를 지켜준 감독들이 있거든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또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어떤 뭐 프로듀서들이 있거나 제작사가 있거나, 사실 그런 어떤 토대 하에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오롯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주장할 수 있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어떤 시나리오 작가 조합이라던가 협회들의 어떤 입장이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작가들이 사실 자기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것이 막상 영화사에 판매가 돼서 이게 많이 수정의 과정을 거쳤는데 처음에 내가 썼던 시나리오 초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 새롭게 고쳐졌을 때 그거에 대한 주장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던가, 또는 감독이 이런 병폐가 정말 많은데, 감독이 대사 몇 줄, 씬 몇 개 이렇게 고쳐놓고 꼭 각본에 올려요. 크레딧을 이 크레딧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작가가,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표준 계약서에 이제 뭐 자기가 각본으로 반드시 올라간다. 심지어 이것도 단독으로 올라간다. 또는 누구랑 같이 병행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간다. 이런 걸 시나리오에 다 병기를 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무시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감독이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페이를 계속 주장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은이가 이제 막 작업을 했을 때의 상황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분명히. 그리고 표준계약서도 만들어졌고, 예전에는 정말 그냥 시나리오 각본하면 그냥 투자될 때까지 주구장창 고쳐야 돼요. 저희 무간지옥.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계약 조건이 그래요. 선금 받고 나머지 그 후금은 투자되면 받는다. 그러니까 촬영 들어가면 받는다. 뭐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 몇 번까지 고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심지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계약서는 3천만 원에 계약을 하는데 선도금은 500만 원만 줘요. 그럼 500만 원 받고 1년 넘게 그냥 계속 고치라는 대로 고치면서 그냥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그냥
버려지고 뭐 이런 버려지거나 경우도 너무 영업에 떠나는 많고, 사람이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표준계약서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집어넣고 좀 더 이렇게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서 이것까지 한다거나 좀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전히 뭐 스태프들의 처우의 개선에 비해서 시나리오 작가의 어떤 처우 또는 그런 뭐 그런 입장은 굉장히 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되게 좋은 얘기예요. 제가 되게 유명한 감독의 큰 영화사에서 시나리오를 저한테 9번째, 9번째 버전이 왔는데 제가 2번을 치우고 이제 빠졌는데 잡히면 무간지옥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2년 뒤에 되게 유명한 감독이 시나리오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돌고 갔더니 17권까지 간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90년대 되게 흥했던 영화는 24권, 뭐 25권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동희 작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촉을 쐈는데 수정을 또 이게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스토리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굴레에 갇혀가지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데 그게 좀 처참해지죠. 그 영화들 떠나서 되게 많아요. 제 선배도 그렇고 못 버텨가지고. 영화계 안에서도 시나리오 분야는 더 또 열악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한 20년 전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많이 많이 좋아졌는데 좀 갈 길이 멀죠. 사실은 원래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 시나리오가 50%거든요. 그쵸. 작품의 맞아. 52 이상이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연출의 또 50%는 배우들 연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그 평가나 대우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받는 게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좀 약탈적인 집단들이 좀 있어요. 곳곳에 어디가 중세나 지금. 더구나 이 예술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게 정당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합리화되는. 맞아요. 예술이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는 정말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예,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객관적이라고 하는 어떤 미명하에 작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오롯이 사실 작업은 같이 하는 건데 모든 어떤 책임을 다 작가한테 떠밀어 버리면서 이거는 당신이 못 써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라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되게 시나리오 작가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들이죠. 어떻게 연극 쪽에서는 어떠신가요? 네, 뭐 연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와 희곡 작가의 아주 운명은 연극이 되지 않고 영화가 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에서 창작 지원을 할 때 창작을 해야만 해요. 창작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시나리오는 영화가 되지 않으면 제가 창작한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썼어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들었으면 창작 지원금을 또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돈이 아무리 적은 돈이더라도 창작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의 가난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작 활동을 지속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 작가는 창작 활동을 지속을 해도 영화가 되지 않으면 이걸 증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창작 지원을 할 때의 어떤 자존감을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오히려 지원을 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연차가 많아질수록 이 지원을 할 때 더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가난을 증명한다는 게 제일 비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보편적 복지를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지향했던 사람인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자면 여기도 우유값 나오고 막 도둑 맞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유값 안 낸 사람 당연히 우리가 예전 육성앱이라고 했던 개념이 있었는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근데 그걸 손들고 근데 눈 뜨고 손들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편모나 편부에 대한 가정사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에게 좀 지원해줬다 이런 건데 정말 우리 권정희 선배 얘기한 것처럼
가난을 증명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았나. 그래도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저기 그 송파 세훈 얘기를 굳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상위 계층이니 생활보험 그 수급 대상자 아니 하는 것들 보면은 다들 철저하게 가난을 증명해야 돼요. 관공서에 학교 교육기관에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제 그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지금 힘든 건데 이 또 그런 이른바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여기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면 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블레이스 사태도 겪었지만은 진짜 그 몇백억 규모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행령들을 하고 부당하게 쓰고 하면서 정작 현장 예술인의 그런 걸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더구나 최고원법 이제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됐을 때 통과될 또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최고원 작가가 이 창작 준비 지원금을 신청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겠느냐? 못 받는다. 그만큼 그 조건이라고 하니까 너무 까다로웠다라고 했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문턱을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것은 내 작업 자체가 노동인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정당한 방법인데 자꾸 그건 회피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건 더 아픈 얘기긴 하지만 최고원 작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또 여러 예술인들이 또 안 좋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특히 또 저는 지금 이제 여긴 한예종부터 동문이시기도 한데 한예종에서도 사실은 아픈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예컨대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복지자들이 만들어지고 지원금이 이제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이 멈추지 않는 것인지. 사실 모든 죽음의 원인을 하나로 단편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뭔가 삶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만 다 치부해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약서 또는 어떤 분명한 결과물로서 세상에 발표가 되고 공표되고 공적인 어떤 공간에서 그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 어떤 상태여야만 인정받는다는 것, 그 이외에 작가들이 하는 수없이 많은 어떤 스케치들, 또 아이디어들,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하는 모든 그 활동들도 사실 작가들한테는 창작 활동인데 그것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방식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작가들 또 예술가들한테는 정말 좀 폭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작가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을 쓰는 게 너무 좋고 또 예술로서 어떤 내 목소리를 내고 어떤 소중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사실 그 작업에 몰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어떤 일들도 그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되게 덕망 있는 어떤 직업으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작가들은 그 직업을 메인 잡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이건 나의 서브잡이야. 내가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서브일 뿐이지 이것이 사회적으로 너 일 정말 잘하고 넌 정말 대단한 일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나의 중심은
좋은 작품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고 이 작품으로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아 정말 좋은 작품 만들어서 고마워요 라고 해주는 그 얘기를 듣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한 목표이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목표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복지의 어떤 혜택을 잘못 주면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데 국가의 재정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라고 그렇죠. 좀. 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보는 시선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자기를 빗대어서 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혜택을 받으면 나는 해이해질 거니까 니도 해이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친구가 될 필요 없는 사람들 같거든요. 그냥 인간에 대해서 되게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서 먹고 사는데 그걸로 해일 만족해 사는 사람 제가 볼 때 대부분 없다라고 봐요. 다른 가치나 또 가족도 막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개념들이 흔히 말하는 그 최저 생계비 지원 같은 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인간에 대한 되게 삐뚤어져 왜곡되거나 자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시선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누가 최저생계비나 통신비 지원받은 걸로 해이해줘서 그걸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그 창작 준비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그 당시에 10년 전에 요구했을 때는 일종의 이제 예술 노동을 그대로 노동을 인정하고 일종의 실업급여 제도를 예술계에 도입하자라는 맥락에서 처음에 제기한 건데 그게 결국 이제 예술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원금 형태가 됐던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또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고 해서 드디어 이제 작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서도 아직도 예술 노동을 정확히 다른 노동과 일반 노동하고 똑같은 노동으로 보진 않고 뭔가 특례를 주는 식으로 지금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이 되는 상태예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일단 뭐 노조에서건 혹은 뭐 협단체에서건 혹은 이제 정당 조직에서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의견들을 반영하고 하는데 반면에 또 현장에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워낙 또 자기 작업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 작업도 해야 되죠. 자기 생계도 꾸려야 되죠. 하다 보면 이런 걸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사실은 이 정책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 현장이 아니라 이른바 정부의 관료들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영화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권정희 선생님도 그 조합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뭐 저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조합에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자 현장에서들 뭐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들을 운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뭐 앞으로는 어떻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혼자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학생들 연극, 청소년 연극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거의 20년이죠. 그 예술 강사, 학교 예술 강사만 14년째인데, 노조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노조가 있으니까 확실히 어떤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발빠른 대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술인 복지법도 어떻게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잘 이렇게 뭔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시나리오 작가나 희곡 작가 같이 어떤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노조라는 게
좀 낯선 아니면 뭔가 조직화된 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작가한테는 왠지 뭔가 이 개인의 작업이 뭔가 이제 집단화되면서 뭔가 좀 개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위험, 뭔가 부담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대는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문제로.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영화 전공이다 보니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르보다. 그런 면이 있을 때도 있고 아, 사실 이렇게 경우가 조금씩 좀 다를 때가 있는데요. 서로 뭐 잘 의기투합해서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연출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 있으니까 제 생각은 원래 감독이나 제작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지 좌지우지하는 왕과 권력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첫 연출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제 같이 협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책임은 지는 자리지만 사실 작품 모두의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 감독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좀 많이 가져가 좀 나누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드문 경우고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제가 강사를 좀 몇 년을 좀 오래 했어요. 강사를 할 때 제가 제일 깨달았던 거는 보통 계약이나 시간 강사나 초빙 교수를 이제 계약을 할 때 강의 시수만 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의안을 짜고 강의 준비하는데 보통 한 3배 이상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노동이라는 거를 대가를 계산하는 게, 내가 쓰는 시간이 이만큼인데 이건가?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시나리오가 작품이 뭐 100분짜리, 120분짜리 나오는데, 어떤 작품 만약에 사극을 쓴다고 치면 취재만 6개월 걸려요. 근데 이거를 뭐 스토리나 뭐 컨셉을 보고 계약해 주는데, 그건 노동 시간을 어디 갔는가? 그래서 사실 딴 건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고은이도 그때 작품 2개 하면서 시간 1년 넘게 쓰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가 이 노동의 시간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좀 하게 됐거든요. 제가 어떤 건 2년째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예. 취재하는 포함해서. 그래서 좀 노동의 시간을 좀 아무튼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영역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속한 이제 단위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업 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가 좀 삶을 너무 이렇게 서로 닥달하면서 이렇게 사는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예술인들도 심지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너무 닥달해가면서 힘겨운데도 왠지 그렇게 해야 일종 성공신화라고 하나요? 예술적인 성공.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예술인들끼리도 경쟁하는 구도가 자꾸 만들어지고, 연대보다는. 그리고 또 그걸 또 성공하면, 또 왠지 사회적으로는 또 이렇게 언론들이 집중해서 부각을 시켜주죠. 특히 10년 전 무렵에 그때 한창 붕을 탔던 게 오디션 문화였어요. 뭐 슈퍼스타 K였나요? 막 그런 오디션들이 한창 뜨고,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한 잘못된 어떤 신화들, 낭만들, 이런 것들 사회가 한참 주입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10년 동안 사실 그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워낙, 당하고 해서, 이제는, 어떤 능력주의라든가, 성공주의, 지상주의, 그리고 경쟁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좀 여유롭게 서로 나누면서 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이제 우리 삶의 최선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현실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 지금 약속했던 시간에서 이제 조금 넘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순서는 그 원더보이의 나머지 부분을 또 낭독을 할 겁니다. 그죠? 낭독을 할 건데, 아마 앞에 낭독 1부, 낭독 2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낭독에서 더 귀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낭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마지막 뭐 소회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최고원 작가를 기억하고 또 그리고 남은 최고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마지막 의견들을 좀 이렇게 주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권정희 선생님부터 괜찮으시겠어요? 네. 부담되시면, 예.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10년 만에 예전에 이제 장례식 참여하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이제 추모를 하고 왔는데 매년 이제 또 보러 간다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더보이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 20년 20주기 때도 30주기 때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같이 또 읽어보면 또 그때는 또 다른 소회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읽으면서도 하고 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최고원 작가의 작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꼭 노동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계기더라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작품은 좀 많이 남아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더보이가 계속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영화로 만들어지면 더 좋겠죠.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읽는 작업을, 그래서 최고원 작가를 잊지 않는 작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김주석 감독님. 저도 이거 오랜만에 시나리오를 보고 10년 만에 지금 최고원 작가를 추모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아까 뭐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의 존엄성들은 사실 다 원더한 게 아닌가. 맞아. 다들 다 원더보이, 원더걸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특별한 재능에 이런 게 안 있어도 그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시나리오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10년 전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 좀 시나리오 보는 느낌이 좀 저도 달라요.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살아온 저에 대한 시간을 좀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기회를 줘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께도 고맙고 우리 원저가 최고원 작가에게도 좀 저도 오늘 진짜 많은 생각이 하거든요. 그것들이 되게 소중한 날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주기를 좀 기억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동현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노동당 관계자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이들이 또 모여서 고은이를 더 가까이에서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켜봤던 분들 뿐만 아니라 최고원 작가를 추억하고 함께 추모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좀 함께 계속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 고정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단순히 그냥 고은이를 추모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제가 정말 그때 그랬어요. 고은이 먼저 떠나고 나서 정말 한 1년 동안은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뭔가 이렇게 잠깐 정말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전에 겨울부터 한 11월 즈음이었나? 하여튼 한 3-4달 동안은 계속 고은이가 생각이 났거든요. 한테 연락 한번 해야지 어떻게 지내나. 사람들 만나면 고은이는 어떻게 지내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연락을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들어서 내가 왜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고은이한테 먼저 연락을 안 했을까. 그게 너무 지금까지도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먼저 연락하려고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우리가 서로 현재를 좀 같이 보듬어주고 좀 그런 자리로 이게 계속적으로 좀 해마다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만약 이제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드는데 좀 힘을 더할 수 있다면 저도 열심히 힘을 더할 것이고 좀 그렇게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혜 선생님도. 그게 막 우연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오기 전에 짐을 정리하는데 막 어디 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카세트테이프 뭐 CD 같은 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안 듣는 뭐 김동률 뭐 이런 CD가 나오길래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예전에 그 본인한테 빌렸던 CD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도저히 못 버리겠다 했는데 그 며칠 지나고 나서 김희철 감독한테 연락이 와서 뭐 최고원 씨랑 친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희 누나가 연락이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받았는. 근데 좀 예.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죽었던 날 저희 졸업한 동기애가 물었던 거랑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너 고은이랑 친해? 막 그래서 그때는 싸우고 뭐 이제 얼굴도 안 볼 때라 뭐 친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걔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그래서 그냥 거짓말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떠오르고 제가 근데 이거 말이 두서없어지네. 근데 저는 사실은 내가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술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이렇다 할 예술 활동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예술학교만 졸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학교 들어온 계기는 다 남들처럼 살기 싫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힘들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를 그 예술활동을 안 하더라도 아니까 주변에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한국 영화를 아예 안 봤어요. 이게 너무 이런 상업 영화는 우리 삶에서 벗어나 있고 그런 독립 영화들은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아예 안 봤거든요. 근데 그냥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정말 그만큼 이 트라우마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거의 몰랐죠 사실 우리 최고원 작가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최고원 작가가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래도 이렇게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더보이 같은 경우는 배경이 금호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금호동이 옥수동하고 붙어 있는 동네인데 이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압구정동, 뭐 청담동 이런 데랑 두고 있는 동네죠. 근데 또 마지막에 이제 최고원 작가가 살던 곳이 또 작업도 하던 곳이 안양 석수 시장 근처라고 하는데 지금 원더보이에 나오고 있는 어떤 배경이랑 비슷한 동네인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우리도 사실은 지금 금호동 혹은 안양 석수시장 그 동네에서 우리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일반 서민들과 노동자들과 같이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또 우리의 또 노동 뭐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예술 노동자들의 이렇게 노동권 문제 그리고 이 생존권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은 단순히 예술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문제이고 또 예술인들만큼이나 불안정하고 비정규적인 이런 노동 조건에서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최고원 작가를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힘든 자리,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정희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김주석 선생님, 그리고 이동윤 선생님, 그리고 신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헬린이었습니다. 낭독 들으면서, 마지막 낭독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씬 85 가게집 앞 평상. 초조하게 아저씨를 보는 아빠의 얼굴. 아랫동네 산부인과 딸내미가 예선에서 떨어졌대. 슬쩍 보니까 뭐 국회의원 집에 장관 손녀에 재벌회장 아들의 손 그런 식이더래. 창수 얘기를 하면서 아랫동네도 아니고 윗동네가 어떻게 결승전까지 갔냐고 흥분해서 날뛰더라고. 아무리 암살을 해도 백이 없으면 거기까지 못 가는 거라고.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러게 지랄이지. 지랄인데 씁쓸한 아빠와 아저씨. 그놈 어릴 때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데 아빠가 돈이 없으니 다음에 사자. 생일날 사줄게. 그랬는데도 길에서 울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뚝끝이라고 딱이라는 데 갈겼더니 애가 울음을 뚝 그쳐. 입을 꼭 다물고 집까지 따라오더라고. 그 후로 뭘 사달라고 조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조그만 게 얼마나 아팠으면. 아빠 창수가 안쓰러워 코끝이 찡하다. 가게에 뭐 국회의원 하나 왔었다며? 고의원인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아주 실세더라고. 노태우 옆에 딱 붙어서 있던데 좀 찾아가 보면 어때? 고의원을? 요 아랫동네 3층 집 살잖아. 빨간 대문. 거기가 그 사람 집이야? 그렇다니까 글쎄. 양주라도 한 병 가져가 볼까? 양주? 시바스 루갈루다. 그쪽 계통 애들은 시바스 리갈 아주 환장하던데. 씁쓸한 가게집 아저씨. 돈이야 넘치는 사람일 텐데 몇 푼 가져가 봐야 체면만 보일 거고. 그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쪽 계통에 종사하면서 접대하는 거 노하우를 좀 알았는데 돈보다 양주가 좋더라고. 걔네들은 다 양주로 하대. 아니면 무슨 사과나 귤 이런 거를 박스로 확주대. 그래도 그렇지. 씨바스리가는 씨발. 그게 한 병이 얼만데. 듣고 보니 그렇다. 하긴 그거 한 병이면 창수 엄마 약값이 2달이네. 한숨을 쉬며 숨을 들이키는 아저씨. 생각에 잠긴 얼굴로 술잔을 만지작거리는 아빠. 씬 86 교실. 칠판 가득 숫자를 판서하는 산수 선생님. 창수 멍하니 운동장 밖을 보고 있다. 비행기가 날아간다. 텅 빈 운동장에 그림자를 만들며 사라지는 비행기. 씬 87 강남 길거리. 입간판을 건 각설이 문장의 아빠. 축 처져 길가에 앉아있다. 인파들이 아빠를 힐끗 보며 스쳐간다. 아빠 손으로 얼굴을 세수하듯 쓸어본다. 각설이 분장이 번져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든다. 고유원과의 짧았던 조우를 멍하니 곱씹어보는 아빠. 양주에 절어있는 고유원과 보좌관. 야 김영순이 너 그렇게 감이 없어서 어디 강남에서 먹고 살겠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고위원님을 몰라? 야야, 시바스 리갈이나 갖고 와. 생각에 잠겨있던 아빠. 갑자기 일어나 입간판을 벗는다. 풀빵 아저씨에게 간판을 급히 건네는 아빠. 어이 창사빠 어디가?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가는 아빠. 씬 88 아랫동네 부잣집 앞. 창순의 집에 돈을 받으러 왔던 아줌마이가 대문 앞에서 아빠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글쎄 돈 얻어다 쓰고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뭘 또 빌려달라는 거야? 양심도 없어 창수 아빠. 김창수 모르세요? 암사왕 김창수. 신문에도 많이 나고 텔레비에도 나왔잖아요. 창수든 뭐 청수든 일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요. 우리 창수가 호돌이 되면요 전에 빌린 거 이자까지 2배로 쳐서 갚아드린다니까요. 각설이 차림의 아빠. 아줌마 앞에 무릎을 꿇는다. 우리 창수가 암사왕 김창수가 다 갚아줄 거예요. 참. 아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냐면요 지금까지 저한테 돈 한 번 달라고 조른 적이 없어요. 아픈 엄마 뒷바라지 다 하고요 도시락까지 지가 다 싸고.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아빠. 씬 89 강남 룸살롱. 양복 차림의 취객들과 여자들이 뒤엉켜 휘청대는 룸살롱. 아빠 영업부장에게 돈 뭉치를 내민다. 씁쓸한 얼굴로 시바스리가를 건네는 영업부장. 아빠의 얼굴이 밝다. 보리차 탄 거 아니지? 누구 양아치로 하냐? 근데 네가 이게 왜 필요한데? 그런 게 있어. 이제 다 됐어 형. 어디 청탁할 일이라도 있어? 그러면 좀 더 비싼 걸로 하지 그래. 씨바스리가 유행 지낸 지가 언젠데.
글쎄 내가 다 노하우가 있다니까 형은. 아, 참. 이제 다 됐어. 다 괜찮을 거야. 테이블에 놓인 싸구려 위스키를 꿀꺽꿀꺽 들이키는 아빠. 그러더니 화난 얼굴로 영업부장과 괜히 악수를 한다. 기막혀하는 영업부장. 취객들 사이를 의기양양하게 빠져나가는 아빠. 취객이 어깨를 치고 지나가도 웃는 얼굴이다. 신90 안방. 술에 취한 아빠 문을 열고 들어온다. 멍하니 천정을 보고 있는 엄마. 곱게 포장한 양주를 머리맡에 놓고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솟구친다. 영애야. 영애야. 기억나? 너 위장 취업 걸려서 공장에 난리 났던 거. 너 경찰서도 끌려가고 막 그때 그랬잖아. 그거 사실은 내가 그랬어. 내가 가서 꼰질렀어. 안 그러면 네가 가버릴 것 같았어. 너 대학교 친구들한테로. 부잣집 남자들한테로. 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그랬어. 영애야. 영애야. 나 어떡하니? 나 이제 죽어서도 네 얼굴 못 보게 생겼다. 너한테 이렇게 잘못해서 나 어떡해? 다시 만나도 너랑 살고 싶은데, 다음에 만나면 더 잘해주고 싶은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이제 나 어떡해? 엉엉 우는 아빠, 들썩이는 아빠의 어깨, 멍한 엄마의 눈이 흔들리며 눈물이 흐른다. 누운 엄마를 안고 통곡하는 아빠. 신91 나린의 집. 으리으리한 3층집. 골프웨어를 입은 고유원이 소파에 앉아있다. 아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고유원에게 시바스 리가를 척 내미는 아빠.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요. 허허, 이 사람이. 나 이런 거 받는 사람 아니야. 에이, 지난번에 가게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안 받는데도. 하면서도 넙죽 술병을 집어드는 고유원. 요즘은 값이 많이 내렸지. 10년 전만 해도 참 고급 술이었는데 말이야. 요새는 제일 만만한 게 이놈이야.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고 자존심이 있지. 패스포트를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네. 근데 약간 색깔이 다르네. 오리지널이 아닌가 봐. 아이고, 아닙니다요. 제가 보증합니다요. 뭐 그럼 다행이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올림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낱 국회의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우정의 선물입니다. 그래요. 그냥 지역구 주민이 방문했다고 생각할게요. 네네, 그러면 있죠. 고유원 장식장을 열고 양주병을 넣는다. 거대한 양주 장식장 안에는 시바스 리갈만 해도 이미 수십 병이 비축돼 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아빠가 가져온 시바스 리갈만 약간 색깔이 다르다. 신92 운동장. 단상위에 서 있는 창수와 선생님들, 줄을 선 아이들이 운동장을 메우고 있다. 금호초등학교 암산신동 김창수 호돌이 선발대 결선 진출.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연설 중인 교장 선생님, 주류에서 몸을 베베 꼬는 아이들. 그리하여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호국민학교가 올림픽 시대, 선진국 시대를 맞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는가? 그리하여 우리 금호국민학교가 낳은 암산한 김창수군, 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린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창수군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인 것입니다. 쩌렁쩌렁 운동장을 울리는 교장 선생님의 연설. 꾸벅꾸벅 졸던 종갑 벌떡 눈을 뜬다. 자, 다음은 김창수군의 각오를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오는 창수. 새까맣게 많은 아이들 사이에 종갑과 우람 그리고 나리가 보인다. 창수를 빤히 보고 있는 나리의 얼굴. 무슨 일인지 밝지가 않다. 창수 나리를 향해 썩씩 미소를 지어준다. 5학년 5반 김창수입니다. 저번에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호돌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창수를 보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둥그레진 눈. 호돌이가 안 되면 암산도 그만할 거냐고요. 물론 저는 호돌이가 되고 싶습니다. 호돌이가 돼서 금호국민학교의 이름도 빛내고 엄마한테 예쁜 옷도 사드리고 형한테 나이키도 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호돌이가 안 된다고 해도 저는 암산을 할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임한다면 꼭 호돌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씁쓸한 나리의 얼굴. 5학년 5반 화이팅! 금호국민학교 화이팅! 와 하며 박수를 치는 아이들. 아내몬에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얼굴로 열렬히 박수를 친다. 흐뭇해하는 에이즈. 신93 안방. 창수 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팽개치며 달려들어온다. 엄마, 나 오늘 단상에서 연설했어. 애들이 나 열나 멋있대.
희죽대며 엄마의 주사약을 확인하는데 엄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야이고 거무죽죽해진 것이 느껴진다. 엄마 많이 아파? 창수 엄마의 몸 곳곳을 주물러 본다. 소매를 걷는 순간 흠칫 놀라는 창수. 엄마의 팔 안쪽도 군데군데 먹는 것처럼 거무죽죽해져 있다. 엄마. 걱정스러운 얼굴의 창수. 그때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 창수야! 창수 일어나 문을 열어보는데 대문 앞에 나리가 서 있다. 신94 굴다리. 나리 하늘을 보고 있다. 말이 없다. 나리를 보는 창수. 호돌이 되면 뭐 할 거야? 암산, 안 되면? 암산. 스물스물 짓는 나리. 아직도 가출하고 싶어? 응. 상금 타면 가출할 거야?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갈래? 뭐? 나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발레도 할 줄 알아.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안 할게. 나도 같이 벌게. 그래도 나리야, 결혼하기에는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빤히 창수를 보는 나리의 눈빛이 진심인 것 같다. 무슨 일이야? 누가 또 일기장 봤어? 창수야, 우리 아빠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근데? 니네 아빠한테 전해드려. 헛다리 짚은 거라고. 그거 몇십만 원이라며. 되게 비싸다며. 무슨 얘기야 그게? 어제 니네 아빠가 갖고 오신 양주 우리 집에 짝으로 쌓였어. 우리 아빠한테 그런 거 줘봤자 너 호돌이 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 우리 아빠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뇌물 대신 받아서 높은 사람들한테 전화 주는 것밖에 안 해. 한참을 앉아만 있던 창수. 자리에서 일어난다. 불길한 예감에 집으로 뛰기 시작하는 창수. 싱95 마루. 창수 뛰어 올라와 대문을 열려는데 대문이 반쯤 열려있다. 집 안으로 들어서려다 놀라 멈춰서는 창수. 아빠 엄마의 약병에 수돗물을 넣고 있다.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는 창수. 수돗물 든 약병을 들고 들어가 엄마의 팔에 꽂는 아빠. 창수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서 있다.